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또 겨울왕국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이런 장면들이 모두 수학적 기법을 통해 구현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감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화 감독은 수학자의 힘을 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수학,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숙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요. 매일매일 싸워요. 이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봐도 와, 정말 아찔하다 싶은 그런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죠. 오, 정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수제 소리는 못 들었지만 네. 수재민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이 물이 이 안방까지 들어왔었어요. 오, 정말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 싶다더니 소원 풀었네? 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와, 어머님이 정말 초긍정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 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지진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좀 흔들렸는데 찬장 밑에 있다가 밥그릇, 새 밥그릇이 중통으로 한번 맞았는데 좀 시간 지나서 한 2년 뒤인가 또 그 앞에서 놀다가 땅이 흔들렸는데 아버지가 모아놓은 수석 중에 조그만한 돌이 또 머리통에 꽉 맞아서 사실은 조금 땅만 흔들려도 되게 무서워요. 그렇군요. 자, 오늘 바로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이 지진 전문가입니다. 지진이 언제쯤 일어날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어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요. 과연 이 직업 속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지 많이 좀 기대가 되네요. 정말 영화 속에서는 이 수학으로 자연재해를 만들어내고 네. 현실에서는 이 수학으로 이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죠. 사실상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학과 과학으로 예측을 하고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예, 사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텐데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지진 전문가는 과연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수학 원리를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진, 그 대자연의 무자비함 앞에 땅은 보잘것없이 흔들리고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삼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데요. 인명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었지만 최근 몇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자리한 국립기상과학원.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진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란 지진을 분석, 연구하고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박순천 지진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 그리고 화산 주변에서 어떤 그 지진 활동이나 지표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구물리의 경우에는 그 한반도의 지각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가 지진 해일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지진 해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산 분화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재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화산 연구가 필요하죠. 나아가 지진 화산은 그 현상 자체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물리 연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진 관측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145개의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측 장비를 통해 관측된 자료와 위성 자료, 통계 자료 등을 지진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진파가 관측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의 관측점에서의 관측된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지진의 위치 그리고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관측 장비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데요. 지진 전문가는 각각의 관측점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2016년 7월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구, 부산 등에서 발생된 지진파의 데이터가 모이게 됐는데 이때 각 관측소마다 발생하는 데이터 값이 달라 분석을 통해 진원지와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지진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지진의 진원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산들이 사용됩니다. 지진 전문가는 지진파의 속도, 관측된 지진파의 시간의 데이터 값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시간과 속력의 곱이라는 공식을 따라 진원지까지의 거리를 파악합니다. 이때 3개 이상의 관측점이 있으면 동심원을 그려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전문가는 지진 파형을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지진 파형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다르고 파형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꼭 연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이는 격한 지진은 그만큼 더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아래의 2가지 지진이 제일 위험한 지진의 파형입니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의 멘틀 구성 요소나 외핵, 내핵 등의 영향으로 각기 다르게 퍼져나가는데요. 각기 다른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진파를 이용해 규모를 파악할 때는 수학 공식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규모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리히터 규모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지진의 파형의 진폭과 그리고 지진 발생한 곳에서부터 관측소까지 거리, 지난 거리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지진의 규모를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지진 전문가들에게 수학은 아주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 예를 들어 지진의 규모와 거리, 시간을 구하거나 혹은 지각의 변동값과 주기를 계산할 때 수학이 사용됩니다. 이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좀 더 재해가 일어나기 전,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저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이죠. 지진 전문가들의 관측 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료 또한 과거에 비해飛躍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지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진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진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진 전문가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개발해 지진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가 현재 지진파 자료를 분석할 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이 지진 전문가가 미리 예측한 파형이고 검은색이 실제 지진 파형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죠? 지진 전문가는 다양한 수식을 사용해 오차를 최대한 줄여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학은 저희가 한국말을 얘기하듯이 과학을 하고 지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언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관측되는 자료들을 수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언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 전문가도 지진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학 원리를 사용하여 지진을 분석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오늘 파인트매스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는 지진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과학이나 지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언어와도 같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지진 전문가들이 수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진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진 전문가는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분석해서 빨리 통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지진 전문가라고 하죠. 오늘 화면에서 본 분들은 지진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지진, 해일, 화산 등을 관측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지진을 분석해서 통보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진 분석사 내지는 그 지진 통보사라고 하는데 그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네. 분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 시각, 위치, 규모들을 알아서 빨리 국민들한테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재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큰 모니터로 막 분석을 해요. 네. 좀 움직이면 막 타닥 하면서 뭐 뜨고 그렇죠. 빨간색 경보 뜨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면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니까 뭐 내핵, 외핵, 뭐 멘틀 우리 중학교 과학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름은 낯이 익어요. 그쵸, 네. 어쨌든 이 과학과 관련된 용어 같은데 이게 수학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저는 가장 감동적이고 강하게 와닿았던 말이 수학은 과학을 설명하는 언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사실은 지진을 굉장히 중시해요. 초등학교 과학단원에서는 아예 지진을 한 단원으로 넣어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보통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뭐 발생하는 지역, 빈도수, 그리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때 지진계의 원리나 발생 빈도, 그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을 통계내고 계산할 때 수학적인 원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현상이지만 이거를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변화나 흐름 등을 더 눈에 깊게 이해하고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또 파악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지진 안전지대가 뭐 아닌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진 활동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단층,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걸 연구하려면 당연히 통계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쭉 발생되었던 지진의 규모도 알아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규모까지 발생했으니 이 땅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 그 암석이 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진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후에는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일어날 지진을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과거의 통계 자료도 그리고 현재의 통계 자료도 함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직업인데 관련 학과가 없대요, 선생님. 관련 학과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면 일본처럼 지진 관련 학과가 있겠지만 네. 사실 지진이 현재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지질학과나 아니면 지구 시스템 공학과 아니 지구 환경, 지구 물리 이런 쪽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면서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걸 연구해서 그 지진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나 박사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기 다른 지진파들을 수학 공식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그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수학의 원리, 공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간단하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네.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사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피파, 에스파, 엘파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데 피파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겁니다. 즉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종파거든요. 이렇게 쭉 진행돼서 와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먼저 관측소에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스파입니다. 네. 이 피파보다는 조금 느리고 근데 더 진동은 있어요. 이건 횡파예요. 그렇다면 이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 진앙지, 진원지를 좀 찾으려면 바로 이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이 도달한 속도, 즉 피파와 에스파가 도달한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가지고 진앙지, 진원지를 찾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학이 들어갑니다. 네. 속도, 시간, 거리. 그렇네요. 그러니까 피파가 먼저 도달했고 그리고 에스파가 나중에 도달하는데 이 피파와 에스파가 도달한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SC를 가지고 그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속시 거에서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에스파가 도달했으니까 에스파 도달한 속력분의 그 진앙지의 거리를 x라고 둔다면 VS분의 x가 되고 빼기 VP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을 잘 통분을 해가지고 x, 즉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x는 VP-VS분의 VS 곱하기 VP 곱하기 PSC가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민성호 선생님 이런 구체적인 식까지 뭐 알아야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3군데의 관측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진원지, 진앙지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관측소에서 여기까지 이제 지진파가 도달한 시간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얘만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디에서 온지는 모르죠.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즉 이렇게 거리, 그 x에 해당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 또 원을 하나 그리고 관측소의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또 원을 그리면 그 교집합이 생기죠. 그 교집합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지진 예측하고 이거 네.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동물들만 잘 관찰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동물들만 봐도 어디서 지진이 나겠구나.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네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제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신라 해공왕 때는요, 연못에서 잉어떼가 줄지어 다른 못으로 옮겨가더니 그 직후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지진 발생 직전에 수만 마리의 잠자리랑 새가 200~300m 너비로 줄지어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목격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네. 또 두꺼비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된 후에 8.0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강아지를 3마리 키웁니다. 강아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얘네가 뭔가 허겁지겁 얼른 튄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네.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건 지진이다. 그럼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왠지 이리 씨가 얘기하니까 다 꾸며낸 얘기 같다. 이게 진짜 믿을만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그게 반드시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연관됐다고는 확실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다만 동물들이 사람보다 그런 감각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를 조금 캐치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진 전문가나 그런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지진의 전조 증상 이런 거라고 치면 이제 지각의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급격하게 지하수량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이거는 확실히 있다고 그래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자잘한 지진들이 깨알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지진의 전조 증상 정도로 믿을만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잘 아셨죠? 강아지 괜히 키웠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자연재해는 아까 김택 선생님도 막을 수는 없고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막을 수 없다면 과연 이분들이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자연재해니까. 자연이 뭐 해일 같은 걸 우리가 일어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주기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규모로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 있고 연구를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한다고 해요. 지진 같은 것도. 그런데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면 조금 더 근접한 시점을 뭐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대비책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비를 하고 또 대피하는데도 수학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파인드매스에서 새롭게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비행기를 탔어요. 저희 제작진이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제주도해를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제주도까지요? 그러니까요. 야.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찾아갔는데요.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수학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얘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걱정이셨고요. 연산도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좀 이 얘기만 듣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숙제량이 과도하게 많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정말 어렵거나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화산섬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니 정말 제주도에 온 게 실감나죠?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부정현 양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다학 제작진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정현이 엄마.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숙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그 숙제를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못해가지고 혼난 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숙제하는 걸 계속 서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속도 상하고 지금 수다하게 이렇게 사연을 넣게 됐습니다.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먼저 정현이의 숙제하는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정현이. 정현이 가서 숙제할 거 꺼내서 숙제해 얼른. 엄마 말대로 바로 책상에 앉습니다. 수학부터 해. 대답도 참 예쁘게 하죠? 한참 놀고 싶을 텐데 숙제부터 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합니다. 그나저나 엄마의 말과는 달리 평화로운 숙제 시간. 오늘은 과연 엄마의 바람대로 일찍 숙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정현이는 공부방과 학습지 그리고 수학 사고력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산만해진 정현이. 연필로 장난을 치는 것 같죠? 게다가 손톱까지 물어뜯습니다. 문제 한번 풀고 멍하니 먼 산 한번 보고 한눈에 봐도 집중력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어라?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현이. 숙제하다 말고 책을 가지고 왔네요. 장난치랴 책 보랴. 1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한 정현이. 하지만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라네요. 이제 중간에 뭐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잔소리는 해요. 근데 자기가 할 거를 끝내지 못하면 딴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정연이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었고. 숙제 관찰 종료. 정연이와 직접 만나 수학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연 안녕. 안녕하세요. 정연 수학 공부하고 있었지? 네. 아저씨가 오늘 정연 수학 공부 어떻게 하나 보고 또 뭘 공부하는지 보고 알려주려고 왔어. 근데 아까 정연이 보니까 딴짓 조금 많이 하고 연필 갖다 장난치고 그치? 막 딴 데도 계속 쳐다보고 그러던데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까 풀어놓은 건데요. 여기는요, 막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길찾기여서 조금 빨리 풀었는데요. 여기는요, 단순한 문제로 여러 개 같은 것만 반복되어 있어서 너무 지루했어요. 숙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단순 연산이 지루했기 때문이라는 정연이. 그래갖고 아저씨가 정연이가 어떤 문제 왜 싫어하는지 조금 관찰해보고 싶어서 문제 준비해왔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자. 정말 문제가 지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히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연이의 목표는 문제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을 잘하는 것이래요. 숙제할 때와는 달리 빠르게 풀어나가는 정연이. 다 풀었어요. 목소리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정연이의 점수가 궁금해지네요. 1번 맞았고 1번도 맞았고 3번 맞았고 4번 맞았고. 끝이 없는 정답 행진에 환한 미소를 짓는 정연이. 풀이 과정도 꼼꼼하게 잘 적었습니다. 10번 다 맞았네? 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정연이. 혹시 숙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숙제가요, 많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요, 좀 건수는 뭐 8건 정도 되고 장수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많아 보이긴 해요. 건수로 따지면. 정연이가 일주일에 풀어야 하는 숙제의 양은 학습지, 한자 등을 포함해서 모두 8권.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문제집이 많아 보였는데요. 게다가 수학 문제집만 4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조금 많은 양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제량이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과목 푸는데 3-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과목 한 과목에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숙제의 양이 많다는 정연이와 집중하면 금방 풀 수 있다는 엄마. 정연이도 엄마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정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귀엽고 말을 참 예쁘게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연이도 수학 숙제 때문에 엄마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수학 숙제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맨날 매달려 있으니까 얘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 걱정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뭐 그런 집중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뭐 할 때는 또 열심히 잘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정말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나 이거 문제 풀 동안 네. 엄마는 저기 그 인형 눈알 끼워 구슬 꿰 봉투 붙여 엄마는 돈 벌어 하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착하네. 그러니까 인형 눈 꿰는 거나 봉투 붙이는 거나 반복적인 걸 하다 보면 정말로 하기 싫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연이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건데 정연이는 30-4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2학년 어린이들 보면 짧게는 10분 정도, 보통은 20분 정도 집중하면 자꾸 이게 딴짓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학년인데 이 정도 40분 가까이를 집중한다는 건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이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24시간을 계속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예, 없죠. 좀 학습량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 제작진이 준비해갔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뚝딱 문제를 해결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단순 연산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연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아이가 이게 좀 관심을 좀 갖고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하는 학생들 연산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연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재면서 어느 목표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준다든가. 예를 들어 뭐 10문제가 있는데 그걸 3분 안에 풀어봐라. 네. 뭐 그걸 다 완수했으면 그래 이제 목표를 우리 2분으로 잡아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 목표를 준 다음에 해결한다면 훨씬 좋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엄마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연이 말이 맞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숙제량이 많아서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없어서 얘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검사 결과를 미리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 예, 전체적으로 인지 능력이 1% 수준이에요. 1%요? 상위 1% 상위 1%? 수준이니까 예, 천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집중력 지표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점은 공통성, 순차 연결, 즉 추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가능성은 그것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죠.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 분석을 해보면 네. 뭐 97%, 우와. 90%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불쑥 너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봐라 하고 냈는데 이 정도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 연산 문제가 얘기 나오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연산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색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스스로 목표를 잡는 것.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비슷한 아이들 몇 명을 놓고 같이 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얘들이 동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경쟁이 막 예, 붙겠죠. 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학습지의 수준이 이 아이한테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예를 들어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내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치 자기 학년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너무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항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사회 욕심을 낸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며느리 욕심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정연이를 보니까 그 제주도 여자들이 또 이쁘거든요. 정연아, 아줌마는 지금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을게. 근데 어머님이 이거 보시고는 정말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 그쵸. 이 정도였어? 하면서 네.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어머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숙제량이 많다라고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루로 따지면 몇 장 안 되는데 아이가 미루다가 그냥 무슨 저축하듯이 쌓아놓고 한꺼번에 풀려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머님의 입장은 또 그렇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양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뭐 2권 정도, 2~3쪽? 그러니까 하루에 한 쪽 정도가 적당하고요. 네. 이 친구 지금 일주일 동안 8권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쉬운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결과물이 나고 100점 맞고 이런 거를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연산 문제는 너무 괴로워해요. 그 숫자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계산을 하다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정연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정연이랑 저도 비교하는 그랬다고요. 이런 거는 좀 무리신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기 싫어했어요. 어려워서. 이 친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동기를 뺏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어린이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는 하되 이 아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양을 정해서 어머니께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숙제 같은 연산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저도 같아요. 하고 싶을 정도의 정말 작은 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폭발해서 공부할 때가 오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저도 나중에 정말 일이 많아져서 바쁠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수당만 하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만. 우리가 그 수학 성취도 평가 봤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네. 점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뭐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네. 30개 문제 중 27개를 맞았어요. 와. 굉장히 잘한 거고 기초도 매우 탄탄하고 실력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 많은 학생들이 잘 못 풀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잘 풀었는데 뭐 20번에 이제 이 곱셈에 대한 정의나 이런 곱셈에 대한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이런 문제의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답은 맞추더라도. 근데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정현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좋고 잘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런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좀 주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뭐 과제가 더 온다면 빨리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혹은 이런 자유 시간을 좀 더 준다면 이 공부도 재밌게 하고 자유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연이가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네. 문제 해결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왜 3개를 틀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쁜 엄마가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너 왜 100점 못 맞았니?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 3개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3개를 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풀 만한 문제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틀린 3개를 굳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2개의 문제는 5번과 26번 문제는 하나는 이제 시간을 재는 계산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네네. 그 다음은 또 포장 상자를 묶었을 때 그 줄의 길이를 재는 정말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맞추고 다른 문제를 틀렸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맞추고 이 손쉬운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수학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시간 계산이라든가 포장지 묶고 풀고 끈의 길이 재는 거는 일상 경험으로 조작 활동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보다 이 친구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죠. 글로 배우고 네, 네. 개념을 익히지 않았나. 2학년 때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더 많은 문제집과 뭔가 이런 우수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라고 내는 조바심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고 종이도 접고 재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실제 경험들을 길러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방송하면서 보통 자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자유 시간을 좀 이렇게 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막 더 욕심내서 해주고 싶은 엄마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 하얀색으로 된 두꺼운 전기 자서전을 네. 읽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 얘기가 거기 나와요. 스티브 잡스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잡스한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 학년 거 말고 좀 앞에서 네가 공부 좀 해봐라 라고 했고 잡스는 회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나에게 너무 쉬웠다. 너무 지루했던 거죠. 그 선생님 말을 듣고 나 스스로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오늘의 그 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애들한테 어떤 제안을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2학년 교과서부터 익힘책까지 6학년 내지는 중학교까지 사놓으세요. 집에 쭉 사놔서 꽂아놓으면 네. 이 아이가 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2학년 거 보다가 5학년 거 보고 다시 3학년 거 보고 6학년 거 봐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때 막 깨우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때 깨우침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도전하고 깨우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두뇌를 더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민성원 소장님 때문에 또 사연이 정연한테 사연이 올 것 같아요. 어떤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18건을 풀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근데 네네. 6학년 거까지 다 꽂아놓고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집이 더 많아졌어요 하면서. 드디어 중학교 것도 등장했어요. 저는 교재를 사서 동화책 전집 사듯이 꽂아 놓으면 지가 그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막 찾아 읽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형 쪽으로만 재밌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산 쪽에서 뭐 분수식이나 비례식으로 재미있어 할 수 있고 재밌어 하는 부분은 막 중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집니다. 역시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또 걱정되는 건 바로 이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정연이 역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정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문제집적으로 푸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수학 일기를 쓴다든지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코딩 교육하고 좀 접합을 해서 이 친구를 조금 이제 컴퓨터 교실에 가서 코딩 교육을 배운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수학적인 그 기호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머니 가능한 한 많이 하세요. 이 친구는 부족해요. 다른 2학년 어린이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문제집 푼 거를 보면서 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인지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시키고 싶어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모자르게 공부를 시키는 게 계속 학습 동기를 늘리지 양이 자꾸 많아지면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산의 목적은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얘는 이미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봤자 그거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양으로도 많은데 이 아이는 그 양의 10분의 1만 해도 충분한 거를 나머지 90%는 할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걸 소비하고 자기가 있네요. 아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연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연산이 빨라지는데 정확해지고 이미 빠르다면 연산은 아주 소량만 시키고 오히려 이 아이가 성취 동기를 느낄 수 있는 네. 생각하는 문제를 같이 곁들여 준다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지금같이처럼 지겨워하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사고력 수학 문제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쪽 관련된 책이라든지 어떤 그룹 이런 활동을 좀 더 하면 좋겠고요. 사실 정연이는 양보다는 질적인 데에 더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좀 더 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 자극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잘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그룹 활동을 해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학습을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연이에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냥 그 기회와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우물 밖으로입니다. 우물 안에서 계속 문제집과 책으로 씨름하지 말고요. 우물 밖으로 나가기를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단체 활동입니다. 이미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한테 필요한 건 리더십인데요. 친구를 이해하고 교우 관계를 좋게 만드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아주 균형 있는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즐겁게입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흥미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즐겁게 공부한다면 그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알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떡입니다. 와,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네네. 이런 말 있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죠. 떡이 생긴다. 네.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 떡 바로 먹으면 먹고 체할 수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렇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서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이리 씨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이 모녀 간에 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떡을 언제 먹는 게 좋을지, 네네. 또 이 떡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모녀 관계도 이 찰떡처럼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수학 숙제 때문에 공부량 때문에 아이하고 계속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리 씨의 말처럼 엄마의 말보다는 아이의 그 말에 엄마가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엄마가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아이한테는요, 오히려 이런 잔소리보다는 더 많은 격려와 칭찬이 가장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